자, 그럼 넘어가면 이제 잘 보이진 않겠지만요. 큰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어쨌든 우리가 지난 유닛에 나왔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 그래서 이제 수많은 BC 600년 전후부터 해서 많은 이제 이런 철학계의 계통이 나오다가 이제 소크라테스로부터 이제 여러 또 학파들이 생겨가지고 그다음 나중에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게 될 뭐 스토아 학파라든가 에피쿠로스 학파도 나오게 되어지고 이제 소크라테스에 이어서 플라톤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철학의 큰 흐름이 이렇게 이제 전개되고 있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참 어려워요. 이 철학이라는 것은 원래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흐름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자 그러면서 이제 진짜 중요한 인물인 플라톤이 나옵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기도 하죠.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자기의 철학으로 이렇게 이제 확장시켜 나간 사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직접 쓴 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에 의해서 소크라테스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소크라테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대부분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와 더불어서 모든 철학의 뿌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당시 어떤 면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당시에 상당히 많은 소피스트들, 당시 많은 궤변론자들이라고 하는 이 소피스트들에 의해서 소크라테스가 상당히 많이 뭐라고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받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굉장한 사람이긴 한 거예요. 워낙 관점 자체가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자기들은 궤변인데 소크라테스는 궤변을 넘어서 뭔가 좀 굉장히 특이한 그걸 하니까 이제는 소피스트들이 이제 소크라테스를 공격을 해서 결국 소크라테스가 나중에 그 결국 갇혀서 독배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당시 아테네라든가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을 향해서 뭔가 잘못된 것들을 계속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죽고, 근데 플라톤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그리스, 이 아테네라든가 이런 데가 좀 더 정치가 잘 좋아지고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더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고 바른 나라가 되어지고 정말 이런 것들이 원해지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나중에 국가라는 국가로도 책을 쓰고 이런 것들이 당시 시대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인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플라톤이라는 사람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썼고 그래서 많은 특별히 뭐 이데아론을 펼치기도 하고 굉장히 플라톤은 이상주의자예요. 굉장히 이상,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상을 펼친 그 플라톤의 주장이 사실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100% 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성경에 있는 가치들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그걸 유추해서 이걸 발전시키는데 나름대로 기여는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데아라는 그 이상을 향한 그의 그 가치, 그 이상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이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한계가 있죠. 성경에 있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제 생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톤의 수많은 작품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플라톤,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무슨 그림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따가 이제 천재 화가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라파엘로라는 사람이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철학자들 당시 그러니까 엄청나게 최고의 철학자들을 거기다가 다 몇십 명을 그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한복판에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 두 사람을 한복판에다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학가 중에 최고봉.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아테네 학당에다가 이제 라펠로 화가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플라톤이 여기 있는 이 사람인데 여기 보면 이제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위를 향하고 있고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손바닥을 다섯 손가락을 다 펴가지고 아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향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위를 향한 이데아를 향한 뭔가 위쪽을 향한 그러나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아래를 향한 땅을 향한 이제 개별을 향한 뭐 특수를 향한 이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따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철학이라는 것이 우리 가치관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이따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국가론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굉장히 뭐 이런
뭐 세 가지 네 가지 덕목이죠. 정의라든가 뭐 지혜라든가 용기라든가 뭐 절제라든가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는 이 국가론에서 이제 플라톤이 이제 굉장히 뭐 잘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플라톤이 나름대로 당시에 이런 비합리적인 국가의 운영 원리라든가 또 정치인들의 어떤 한계점이라든가 이런 걸 분명히 보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교육에 대한 원리도 써요. 그러니까 교육학에서도 플라톤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철학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굉장히 정말 이상적이에요. 말로는 정말 이상적으로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성이 없어. 절대. 내용은 너무 좋아.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이상적인 이런 국가론을 그가 책을 썼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그걸 못 따라가요. 이 욕심 때문에, 야망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절대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신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그렇지만 아주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그린 것은 분명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나라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참 이걸 통해서 또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국가론을 통해서는 플라톤이 물론 완전한 이상적인 도시 국가를 향한 그의 꿈이 있었고 야망 뭐 비전이 있었지만 그 절대 실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사실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꿈꿔야 될 나라는 뭡니까? 반대적으로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 썼던 하나님의 도성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하늘의 도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가 이것에 대한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플라톤이 이 국가론에 대한 이상적인 것을 추구한 것은 참 칭찬받을 만하지만 분명한 한계성이 있었고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완벽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문명,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받고 어느 영역에서 받는 건 맞지만 모든 영역을 다 하나님 나라로 통치하는 건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불가능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는 완전히 그때 새 하늘 이제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에 나온 말씀처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우리는 이런 새 하늘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대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로 물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 맞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한계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말한 이상적인 뭐 국가론을 썼든 유토피아를 썼든 뭘 썼든 그 인간이 생각해낸 그런 나라의 이상적인 모습들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그것만이 유일한 그래도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당시 이제 사실 많은 화가들도 그렇고 음악가들도 그렇고 이런 유명한 철학가들의 사상과 그들의 생각들을 이제는 그림으로 그리거나 음악으로 표현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사람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죽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플라톤의 그런 책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플라톤 때 이걸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뭐를 독배를 마시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독배를 마시는데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소크라테스처럼 이제 참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하면서 이 소크라테스 저 독배 마시면 안 될 텐데 지금 도망가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뭐 이렇게 막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독배를 마시는 상황에서 소크라테스는 뭘 하고 있어요? 손가락을 이게 아까 플라톤이 지향했던 그 하늘을 향해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자기의 철학에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걸 말하면서 자기는 지금 독배를 마셔도 지금 자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도망가면 자기의 철학에는 안 맞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독배를 마시기 직전인 상황에서 여전히 소크라테스는 손가락을 하늘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사상이 죽음보다 더 강한 어떤 의미를 여기서 이제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어떤 이제 에릭 이제 사티라는 이제 사람은 교양학 이제 소크라테스를 이제 또 이 소크라테스의 이런 사상을
이제는 뭐예요? 음악으로 또 표현한 거예요. 굉장히 정적이면서 아주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지향하는 것들을 이제 음악으로 표현한 거죠.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이렇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죽으면서도 이렇게 자기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이상을 향한 어떤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자 그런 음악이 여기서도 반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어쨌든 우리가 관련되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오게네스라는 그리스 철학자 견유학파라고 하는 견유학파라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뭐랄까 냉소주의자, 굉장히 냉소적으로 이렇게 금욕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금욕적 자족을 강조하면서 향락을 거부하는 학파가 견유학파라고 하는 이제 냉소주의자라고 불리우는 그런 학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그냥 있다는 정도만 우리가 알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는 법가 사상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법가 사상. 이거는 이제 중국도 여러 가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전국 시기에 해당되면 되는데 이때 이제 많은 이제 뭐 폭동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법적으로 나라를 잘 정치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법가 사상이 이때 나오게 되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시대 때 피라밋을 제외한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여러분들 혹시 7대 불가사의가 뭐죠? 고대 7대 불가사의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피라미드, 바빌론의 궁중정원 이것도 지나간 거고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그다음에 아르테미스 신전, 마우솔로스 뭐 능묘, 콜로서스 대거상, 뭐 알렉산드리아 파로스 등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대 때 요 7대 고대 불가사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인간이 지금도 그거를 만들려고 하면 못 만들 만큼의 엄청난 불가사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가사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대 때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BC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누군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BC 353년에 이제 할리 카르나소스의 이제 마우솔레움이라는 이제 큰 무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도 다 무덤이고 이것도 이제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 죽고 났을 때 사람들이 그 전 왕에 대한 어떤 신적인 의무를 또 부여하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큰 무덤을 좀 고생 들여서 이렇게 만드는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어떤 면에서 참 불가사의 인간을 경탄하게 만들지만 참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한번 또 해볼 수가 있고요.